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이 걸려있던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애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넸다는 300억 원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2심 판결에서와 달리 그 부분은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대법원이 이번 3기의 이혼 소송에서 새로운 기준을 내세웠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권력자의 딸과 재벌 장남이 만난 1980년대 3기의 결혼에 이은 거액의 재산이 걸린 2010년대 3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지난해 5월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이 넘는 돈을 줘야 한다는 역대 최대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중점적으로 본 건 노 관장의 부친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지원했다는 300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씨가 3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뇌물로 보인다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가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당초 2심 법원이 나눴던 재산 분할 비율은 65% 대 35%. 그러나 이제 300억 원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 기여도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만 앞서 2심에서 인정했던 노태우 씨의 SK그룹에 대한 무형의 방패막이 역할, 이른바 정경유착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2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 회장이 내연녀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와 불륜을 저지른 데 대해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릴만 하다고 판단한 건데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다른 영역에서의 위자료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부모가 지원해준 돈이 부부 공동재산을 불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더라도 애초에 지원해준 돈의 성격이 불법적이라면 재산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 이게 오늘 대법원이 새로 내세운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기묘한 문제가 남죠. 불법적인 돈을 지원받아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이를 독식하더라도 환수할 방법은 없다는 부분인데요.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앞서 2심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불러온 결정적 증거는 노소영 씨 측이 제출한 노란색 메모지와 약속 어음 6장이었습니다.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씨가 작성한 메모엔 선경 300억 원과 최서방 32억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자료들이 노태우 씨 일가가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 원을 건넨 증거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오늘 대법원은 이 돈의 출처가 노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챙긴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동기 자금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정치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대신 법리 적용 위주로 검토하는 대법원의 성격상 돈이 건너간 부분 자체를 명확히 판단하진 않았지만 노 씨가 뇌물로 사돈이나 자녀 부부를 지원하고 이를 함구함으로써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돈이 뇌물이나 비자금 같이 불법적인 돈이면 그 돈이 공동재산 형성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어도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점을 이제 처음으로 명백히 밝힌 거죠. 그런데 이는 다시 말해 사법부도 SK그룹이 노태우 씨가 받은 뇌물을 토대로 성장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5.6 공화국 정경유착이라는 불법의 씨앗으로 재벌이 엄청난 이득을 누렸지만 그 이득을 환수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국세청장이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접적 당사자인 노태우 씨와 최종현 SK 선대 회장 모두 사망한 데다 나중에 만들어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적용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불법적인 돈이 확실한 경우에는 독립해서 몰수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어 있고 사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일단락되어 가지만 성공한 비자금의 과실을 최태원 회장이 독식하게 됐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셈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있기까지 SK는 재계서열 2위 그룹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지배구조의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당장은 사라졌지만 대법원이 SK의 성장 과정에 비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슬쩍 인정한 점은 SK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어서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출장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난 최태원 회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 관장 측은 법리를 끼워 맞춘 잘못된 판결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은 조 단위의 막대한 재산 분할을 피한 데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최 회장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 즉 SK그룹의 성장사에 군사 독재 정권의 비자금이 꼬리표처럼 붙게 된 점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SK 모태인 성경그룹은 직물회사에서 출발해 학생복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대한석유공사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재계 5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노태우 정권인 1988년 재벌 2세와 대통령의 딸이 만난 세기의 결혼이 이뤄졌고 4년 뒤 SK그룹은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며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국가기관산업을 넘겨받은 성장사를 두고 정경유착이란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총수의 개인적인 이혼 소송에선 불법 비자금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SK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자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 항소심에서 SK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돈이 뇌물로 보인다고 적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SK 주가는 급락하다 최종 5.6%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MBC가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최근 석 달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 분석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무려 1,500건의 거래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 지원을 받아 집을 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앞으로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수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자금 출처를 물었더니 34억 원을 가족에게 빌릴 거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도 가족에게 28억 원을 빌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를 분석했더니 가족이나 지인 찬스로 집을 산 사람이 1,500명이 넘었습니다. 송파구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 특히 한강 주변 인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구에선 평균 3억 원가량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을 조여도 현금 부자들은 방법을 찾아내 집을 산 겁니다. 똘똘한 한 채나 또는 고가주택 이런 부분들은 현금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큰 제약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대출을 최대한도로 끌어 투기적 구매에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정상화하려면 세금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파격적인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세제 개편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가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토부 차관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단체들은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과세체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최종현 SK 선대 회장을 언급하면서 자료 화면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모습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수 문의로 북새통을 잃었던 부동산 시장은 하루 만에 잠잠해졌습니다. 매물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탓에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혜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 빗발치던 전화문의는 하루 만에 뚝 끊겼습니다. 매물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되자 실소유자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나죠. 이거 팔고 이제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맞춰서 이제 가서 터를 잡아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대출 한도가 당장 오늘부터 줄어들자 부동산은 하루 종일 한산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너무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금 플랜이 다 꼬여버려가지고 지금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내놓았던 매물을 회수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오히려 호가를 올려놓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거래 성사도 안 될 건데 그리고 계속 집만 보러 오면 뭐 하겠냐. 그래서 2, 3절씩 가격을 올렸어요. 지난해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해 경기도 용인 쪽 아파트를 알아보던 김미애 씨는 당분간 집 살 생각을 접었습니다. 아무래도 토화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결혼한 것도 아니고. 집값이 안 오른 지역까지 과도하게 묶었다거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도 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공급, 무한적인 공급이나 지금의 이 대책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면서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믿음을 끊어내는 게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3,700선을 넘어섰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에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결국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거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3,700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종일 상승 추세로 내달려 무려 2.49%가 올라 3,74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거란 기대에 삼성전자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10만 전자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도 7% 넘게 올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발목 잡혀 있던 자동차 업계도 협상 타결 기대감에 현대차와 기아가 크게 올랐습니다. 반도체랑 자동차 이 두 개가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3,700 돌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 거란 기대감도 번졌습니다. 부동산으로 쏠려있던 자금들을 자산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또 한 번 피력한 것으로 시장은 그런 머니무빙 기대감에 여기에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다시 의지를 표명한 것도 호재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하면서 최고 세율을 35%로 정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배당을 활성화하기엔 부족하다며 실망했는데 정부가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암시한 겁니다. 25% 정도 매력적으로 해야 배당을 할 거 아니냐라는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주당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됩니다. 우리 시장이 정말로 주주한테 우호적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기대가 살아나면서 돈의 이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코스피 4천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봤는지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대법원 간부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답을 피했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을 예고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는지에 쏠렸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대법원 간부들은 시종일관 모른다, 알 수 없다 등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지금 그럼 종이 기록 행방 모릅니까? 기록은 제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가. 제가 경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만 그 추정적인 것만 말씀을. 그러자 추미애 위원장이 나서 대법원 측의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는데 지금 행정처장님 답변은 저는
추정과 추론을 할 뿐입니다 하면서 이 국감을 불능화를 시키고 있어요. 사실 국감을 사실상 방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감이 마무리되기 전 등장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답변 회피에 급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살펴서 행정처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7만 쪽 사건 기록을 누가 언제 스캔했는지, 스캔 문서를 열람한 로그 기록은 왜 제출하지 않는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밝혀진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건 기록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까지 불러 국감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28일이나 29일쯤 3차 국감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임 면피하려고만 하고 계시고 사법권 독립 뒤에만 계속 숨습니다. 대법원 국감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법관들이 봤다는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된 가운데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이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회성에 대한 우려가 소수 의견에 담긴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김건희 씨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 21g이 대통령실 관저공사에 참여해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했던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었는데요.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도 또 다른 관급 공사를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GTX가 개통된 연신내역입니다. 올해는 영무실과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억 원짜리 공사를 한 건 김건희 여사 전시회를 후원했던 21g이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대통령실 관저공사에 참여했다가 15개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던 바로 그 업체였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적발되고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관급 공사를 따낸 겁니다. 무려 1131개 업체가 참여했던 연신내역 리모델링 입찰을 따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21g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한 적격심사 자료입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록이 없고 이게 거짓이면 어떤 처분도 받겠다는 각서를 냈습니다. 또 연신내역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 서약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서울시, 서울시는 성동구청에 불법 하도급 행정처분을 요구했지만 행정처분이 곧장 이루어지지 않은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불법 위법한 공사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의 더딘 조치로 인해서 또다시 21g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감사가 끝난 지 1년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입찰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은 나지 않았습니다. 성동구청은 올해 5월 영업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자체 검토 의견을 냈지만 상위 기관인 서울시가 법령 해석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성동구청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고 성동구청은 MBC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간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21g은 관급 공사를 수주했고 여전히 서류상 문제없는 업체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인수위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관들이 다시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모 과장이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이었던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최근 특검에 2022년 인수위가 출범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인수위에 파견된 김 과장이 자신에게 연락해 강상면 노선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서기관은 2022년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이후 용역업체는 2주도 지나지 않아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 땅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종점 변경안이 부상한 배경에 인수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김 과장을 불러 실제로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고 했는지, 그렇다면 윗선은 누구인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김 과장이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석고문 사업비에 대해서 도로공사 다시 검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업비 검증해보시려면요? 그냥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김 과장은 최근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서기관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인수위 합류 시기도 김서기관이 자신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 2022년 4월 5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합류 전에 출장 형태로 인수위에서 일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상 배임과 종교 편향, 근무 태만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김 관장은 자진 사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50일 넘게 열리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결의누리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시설을 김 관장이 교회나 군 동기에 대여하면서 사유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독립기념관이 내부 행사로 결의누리관을 대관을 한 후에 ROTC 동계에 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관장의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특혜이고 업무상 배임입니다. 특정 종교 편향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업무 추진비 어떻게 썼나를 또 한번 봐요. 기독교 14회 행사했고요. 불교 4회, 유교 2회, 천주교 1회. 이렇게 합니다. 그냥 뭐 특정 종교 편향이 숫자로 그냥 바로 드러나요. 관용 차량 운행 일지를 근거로 170건이 넘는 근무 태만이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관장은 실제 근무 태만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감장에선 오히려 출장 처리 과정에서 공과 사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다 제 개인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본인이 일하는 거를 개인 경비로 처리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 차이를? 그래놓고선 출퇴근 잘하고 있다, 문제 없다, 그러면 믿습니까, 사람들이?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왔지만 김 관장은 버티기를 택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존재 가치, 헌법 정신 자체를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사퇴할 생각 없으십니까? 사퇴할 생각 없습니다. 야당도 김 관장에 대해 적극 엄호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국감장 밖에서는 역사독립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김 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취지의 긴급 구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김용환 상임위원이 주도했는데 김 의원은 회의 내내 법원 판단도 부정해가며 손 목사 변호에 열중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계엄 이후 전국을 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 탄핵을 인용한다면 현재는 국민적 저항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올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사자 보수 단일 후보로 나왔습니다. 네. 여러 이제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보수 후보로는 그래도 빨간 신발에 신고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성냥 결백 자유 민주주의 김문수 파이팅! 손 목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영장을 내준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손 목사 긴급 구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부당한 구속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지난달 접수됐던 겁니다. 안건을 올린 사람은 김용원 상임위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법조항이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비난하며 손 목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구속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재판 중인 사안은 긴급구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영장심사에서는 증거법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구제 여부를 논의해 보석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손 목사 구명운동에 발벗고 나선 셈입니다. 법관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정당한 결정이다.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 정당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소년보란 이름을 지으면 구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반대 속에 해당 안건은 기각됐습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인 인권위는 이번 달 말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 간리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해 초기 공산주의 상황 같다며 비난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해온 한 미국 시민단체 대표가 올해 초 국립통일교육원의 교수로 초빙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추천해 별도의 심사 절차도 없이 교수가 된 겁니다. 신재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국립통일교육원은 미국에서 북한인권위원회라는 단체 회장인 그렉 스칼라튜를 특강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라는데 최근 출연한 유튜브 채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온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중파 부정선거 몰아내는 일렉션 프로드.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52% 상당하죠. 많이 도와주세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재 심리가 한창이던 지난 3월엔 탄핵은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I know why he did it. It had to do with, well, election interference and that kind of thing, to uncover voter fraud, basically. 또 내란 관련 특검 수사에 대해선 초기 공산주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육원은 그렉 스칼라튜를 세계적 북한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대학과 시민단체 상대로 8차례 특강을 열어줬습니다. 왕복 항공권과 숙박료 등 1,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교수 선정은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심사 없이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의 추천만으로 선정됐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을 담당해야 될 통일교육원이 윤석열 정부 통일부의 지시에 따라 적대적 통일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부적절한 인사를 초빙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일부 측은 교수 선정은 규정에 맞게 진행됐다면서 과거 발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캄보디아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한 해외 사이트에는 일주일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미끼성 구인 광고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범죄 피해가 알려진 뒤로는 캄보디아가 아닌 다른 동남아 국가를 행선지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원석진 기자입니다. 진짜 절실한 분들만 모십니다. 고객 상담원으로 일할 여직원 급여가 7,0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입니다. TM, 텔레마케터 보스는 월 900만 원입니다. 5성급 호텔에 하루 3끼, 마사지를 하고 가면 된다는 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연락처는 모두 텔레그램 아이디뿐입니다. 한 군데 연락해봤습니다. 3분 만에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대포통장 모집업자였습니다. 이어진 통화에서는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OTP를 해외에 갖다 준 뒤 호텔에서 2주 동안 먹고 자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놓고 불법이라고 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산을 해드릴 거예요. 하면 2,000원 맞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업자는 일주일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서울이요. 그러면은 오늘 한 4시나 5시 비행기. 경찰에 잡혀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혐의없음 나온 분이 3명, 벌금 처분 받은 분이 4명. 지시한 대로 움직여 주셔야 저렇게 처벌이 나와요. 사장님은 해외를 놀러 갔다가 납치 강금 당한 거.
그러면서 캄보디아행은 아니니 다들 걱정 말라고도 합니다. 캄보디아 난리 난 거 아시죠? 캄보디아를 보내질 않아요. 무조건 필리핀 마닐라. 호치민으로 가시는 거고요. 캄보디아는 지금 저희가 찾아나가요. 재작년 개설된 이 해외 구인 중개 사이트에는 최근 1년 동안 18,0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포털 사이트 계정 불법 거래와 관련된 글 100여 건만 단속했을 뿐 구인 광고 제재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불법성이 뚜렷하지 않아 차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이트 운영진은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 관련 글 대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캄보디아행 유인 광고에 긴급 삭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캄보디아 등 해외로 끌어들이는 미끼성 구인 광고에 나오는 조건은 월 1,000만 원, 심지어 주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비현실적인 내용이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왜 가는 걸까요?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이들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김모 씨가 캄보디아로 간 건 코로나19 이후 사업 실패로 떠하는 빚 때문이라고 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고 가서 제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이체만 시켜주면 된다고 해서 현지 경찰 구조로 작년 12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에게 캄보디아는 지옥이었습니다. 어디 묻히고 싶냐, 그다음에 팔다리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 캄보디아로 가는 청년들의 궁핍한 실상은 판결문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19살 청년은 취직시켜주겠다, 핸드폰 미납요금과 대출 빚 모두 처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캄보디아로 가려다 마음을 바꿨지만 감금돼 구타당하다 출국 직전 가까스로 탈출한 20대 청년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납치한 일당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을 노려 캄보디아에 팔아 넘기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충분하게 한국에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신 청년들이 많다라고. 고수에게 넘어간 청년들의 범행은 대범해졌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아픈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 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차례 귀국 뒤 또다시 제발로 캄보디아를 찾아가 주식 리딩 사기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행세를 한 20대 여성도 있습니다. 주변 지인도 끌어들였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대포 통장을 운반한 청년도 있습니다. 피해 자금 같은 거를 이제 그 통장으로 받아서 그 돈 세탁을 하는 거죠. 남들의 피해 자금을. 하지만 결국 이들은 대부분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팍팍한 청년들의 사정이 범죄 가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재배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 8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지역 국경 검문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벳은 외교부가 이번에 새롭게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박 씨 시신에서는 폭행 등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장이라는 나왔어요. 그 외모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너무 박 씨 시신은 10일 현지에서 부검을 마친 뒤 화장 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인도됐고 베트남 경찰은 박 씨 혈액을 채취해 약물 중독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국내 경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 해와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지만 이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씨가 사망 당시 베트남에 거처를 둔 한국인 남성 2명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꾸려 본격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대응단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 국내 폭력 조직이 가담했는지 여부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을 고문한 것으로 지목되는 30대 중국인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목된 가해자가 경남 창원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에게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대학생 사건 관련 정보를 올리고 있는 범죄 정보 텔레그램에 올라온 녹음 파일입니다. 겁에 질린 남성이 겨우 대답을 이어갑니다. 녹음 파일을 입수한 텔레그램 운영자는 한국인 대학생을 직접 고문하고 숨지게 한 사람을 조선 동포 리모 씨로 지목했습니다. 6층에서 폭행했을 때 반시체인 상태에서 고산으로 넘겨진 거고 거기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5, 6일 정도 있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경찰이 석 달째 행방을 쫓고 있는 리 씨를 직접 만났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 폭력 조직 조직원입니다. 현지에 감금된 다른 조직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캄보디아로 갔던 창원 지역 조직원은 리 씨를 서너 차례 만나 식사를 하고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은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대포 통장 및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보고 요구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체 관여 안 한다. 계속 거절하자 리모 씨가 중고차 사업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캄보디아 사건이 일어나고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적인 놈인지 모르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 했던 건데 저도 이제 뉴스 나오고 나서 아차 싶고 전부 다 스톱을 한 겁니다. SNS에서는 리 씨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계속 퍼지고 있지만 아직 캄보디아 경찰 당국도 리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이번 주 내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재 중인 저희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큰 상금을 노리고 뛰어들지만 다들 목숨을 잃어야 끝나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기자의 눈, 조건희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북쪽,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입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CCTV도 보입니다. 얘기해주세요. CCTV 있다고. CCTV요? 중국계 범죄 조직은 이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지나고 갑자기 물씬하신 분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폭탄 작전을 한번 해서. 더 은밀한 곳으로 숨는 건 범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국민 1000명 정도가 아직까지 범죄단지 안에 갇혀 있다고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제가 나흘 동안 확인한 현장은요, 한국에서 듣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참혹했습니다. 쇠창살, 철조망, 깨진 유리조각, 경비원. 남쪽 해양도시 시아누쿠빌의 풍경은 살벌하고 거칠었습니다. 여기는 순한맛. 순한맛? 아직까지 순한맛이에요? 네. 안에서 구타와 고문이 이어졌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서에서 만난 감금 피해자는 단기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한 자신이 순진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수기 일자리 월 1000만 원 이상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범죄인 줄 뻔히 알면서 캄보디아로 오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캄보디아 한인회는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포 통장을 전달하면 1000만 원을 준다는데 불법인 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에 돈을 뜯긴 피해자가 속출하고 목숨까지 끊습니다. 감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경고음은 1년 전부터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니랬습니다. 이제서야 합동 대응팀을 만든다. 캄보디아 측과 협의한다. 부산을 떱니다. 늑장 대처라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데 자꾸만 격차가 벌어지는 청년들의 딱한 현실에 국제 범죄 시장의 검은 욕구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판 오징어 게임, 이러다 다 죽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들어갔다 해도 국가가 생명은 지켜줘야 합니다. 죗값을 치르는 건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자, 그럼 캄보디아 현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건희 기자.
오늘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현장을 방문했고 조 기자가 거기 동행했잖아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범죄단지 웬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대거 배치돼 있었습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우리 시각으로 오후 6시쯤 이곳을 찾았고요. 내부까지 들어가 시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취재진도 동행해봤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지 경찰이 이곳에서 소탕 작전을 진행해 그래서인지 범죄 흔적을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조금 전 이곳에서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동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응팀은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나 한국인 송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훈 총리는 한국인 사망의 유감이라며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은 60명 규모로 파악됩니다. 여당 의원들은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구조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경찰의 대응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캄보디아 현지에 경찰 배치를 늘립니다. 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 코리안 데스크를 시아누크빌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경찰관 2명을 추가로 투입해 말 그대로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요,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객을 상대로 어제부터 검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이 우려되는 승객들의 출국을 미리 막기 위해서 경찰 4명을 배치해 불심 검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국 제지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출국을 시도하던 20대 남성이 검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서 비행기에 타지 못했고요. 어제 저녁에는 30대 남성 1명이 1시간 반가량의 경찰 설득 끝에 출국을 포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놈펜 근교 범죄단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참혹한 실태에 대해서 유엔도 이미 경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대선을 2주가량 앞둔 지난 5월 유엔이 우리 정부에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며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던 건데요.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지난 5월 19일 낸 성명서입니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전역의 사기 범죄 조직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국적을 가진 수십만 명이 구금된 채로 온라인 사기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등에 퍼져 있는 범죄 시설로 팔려온 뒤 그 안에서 전기 고문과 구타, 성폭력을 당하다 죽기까지 한다며 상황은 이제 인권 문제가 됐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공식 서한을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학생이 고문받고 숨졌다는 게 알려지기 전까지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전국 규모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고 부랴부랴 경찰 파견 인력 증원을 추진 중입니다.មកដល់ពេលនេះនគរបាលក្រសួងមហាផ្ទៃកំពុងសរស័ក្តិសរស័មធ្វើប្រតិបត្តិការស្វែងរកចាប់ខ្លួនបកពួកជនល្មើស 2នាក់ទៀត 캄보디아 내 거대한 범죄 왕국의 실태는 여러 경로로 각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역시 불과 넉 달 전 작업장 수십 곳에 피해자를 가둔 채 사기 행각에 이용하며 잔혹하게 학대하고 있고 이를 캄보디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은 1년 반 동안 이어진 끈질긴 조사 끝에 초대형 범죄 단지를 적발해 21조 원 압수와 2천억 원대 부동산 동결 등 약 150건의 제재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사실상 국부 창출의 창구가 된 상황. 유엔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이 국제 범죄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면서 피해국들의 즉각적인 국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참석차 이달 29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한 예정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알려진 대로 29일 한국에 도착해 30일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과 경제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출국했고 협상의 쟁점인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한자리에서 모여서 우리 입장을 서로 조율하고 협상에 좀 박차를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게 됐습니다.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를 두고 한미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김 실장은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빠르게 조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방법,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명의 경제수장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대통령 예산관리와 집행을 감독하는 백악관 관리예산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실세로 꼽히는 예산국장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두루 설명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상황이 가변적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요청한 통화 스와프는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일각에서는 통화 스와프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은행이 체결하는 일반적인 통화 스와프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아르헨티나식 스와프나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 방안, 분할 투자 등 다양한 방식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10일 안에 뭔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2주 뒤 경주 에이펙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협상이 타결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며 또다시 협상팀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 우리 기업인들도 다시 한번 측면 지원전에 나섰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나란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소유 리조트로 향한 건데요. 어떤 모임이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관세 협상 추가 협의가 본격화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좀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국제 행사 참석차 일본에 머물던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바로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구광모 회장, 또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축 한화 김동관 부회장도 합류합니다. 나란히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행사의 주최자와 장소.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기업인 70명을 초청해 한데 모은 건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지난 2016년 트럼프 첫 당선 당시 5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두텁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도 이끌고 있고 이 행사도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 대선 주요 국면마다 공식 입장을 밝히고 당선 축하 파티도 열었던 곳입니다. 특히 해외 각국 정상이나 기업인들과의 공식, 비공식 회동은 물론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당시 기업인들은 제조업, 특히 조선업 협력을 강조한 트럼프 맞춤형 전략을 측면 지원했습니다. 2달여 만에 트럼프의 리조트에 다시 모인 기업 총수들. 이들의 트럼프 2차 공약 방안으로는 스타게이트 참여 등 투자 계획 발표나 마스가 프로젝트 진전 등이 거론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미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년 전 있었던 보도 지침이 2025년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국방장관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자기 허락을 받으라고 출입 기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 후 모든 출입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철수했습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 취재입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출입기자 수십 명이 집기를 챙겨 들고 기자실을 떠납니다. 방송사들은 생방송용 장비까지 철수시킵니다. 국방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떤 내용도 보도하지 말라는 새 출입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서약하지 않으면 출입증을 반납하고 기자실에서 나가야 한다는 국방부 통보에 집단 퇴거를 선택했습니다. 폭스뉴스 등 친트럼프 언론들까지 사전 검열이라고 반발했고 펜타곤 언론인협회는 사전 승인 없이 취재하는 기자들은 보복당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판 보도 지침의 주역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뒤틀린 언론과는 국방부 이틀막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일론 머스크에게 중국 관련 기밀을 브리핑하려던 게 보도되자 취재원을 색출하겠다며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겠다고 군장성들을 겁박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에도 트럼프는 언론이 문제라고 두둔했습니다. In terms of world peace and maybe security for our nation. Press is very dishonest. 표현의 자유의 요람으로 불리던 미국에서 이제는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볼만한 보도 지침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계에선 그만큼 미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노상방뇨에 관광지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까지 올해 적발된 것만 6천 건이 넘습니다. 경찰이 전담 순찰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나무 옆에서 담배를 피는 한 남성. 어깨에 수건만 걸친 채 윗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맨살을 드러내고 비틀비틀 걸어다니더니 길가에 서서 노상방뇨까지 합니다. 통 다 벗고 술에 취해서 중국말로 뭐라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노상방뇨를 하더라고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거 봐라 하면서 미쳤다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머리 해안에서 자녀 용변을 보게 하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이 잇따르면서 주변 상인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나 노상방뇨로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건너는 등 위험한 장면도 자주 목격된다는 겁니다. 나무 같은데 노상방뇨 많이 하고 쓰레기 투척도 많이 하고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신호등 없는데 무단횡단도 하고 너무 위험해 보이고. 올 들어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은 6,400여 건.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2,500여 건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단속과 순찰에도 위반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 순찰팀을 만들었습니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기초질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83만 명. 줄어든 내국인 관광객을 대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지상파 방송사에 부과했던 과도한 방송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K 콘텐츠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지상파 방송사들이 낡은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이걸 합리화하겠다는 겁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여 년 전 제정된 현행 방송법 탓에 유독 지상파 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 광고 규제. 의료 광고는 방송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조제 분유는 모유 수유 감소를 이유로 지상파 광고가 금지돼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 화면 크기와 횟수, 길이, 방법 등이 모두 촘촘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규제가 전혀 없는 넷플릭스 등의 다국적 OTT와 유튜브 등과 비교해 광고 수주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통계로 보면은 지상파 광고 매출이 2002년도에 약 한 2.7조 원인데 작년 24년도에는 0.8조 원으로 한 70%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지상파 TV 등에 국한된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상파 광고 규제가 국내 K 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가상, 간접 광고, 중간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 일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상파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특혜를 받았으니까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뭐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은데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적정한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로 이렇게 풀어주되. 특히 지상파 광고의 경우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광고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며 특정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방송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 차단을 요청하거나 24시간 이내 서면 심의 방식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개정하고 국내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펀드 지원과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관심 가는 두 선수가 있죠. 누구보다 한국 시리즈행이 간절한 한화의 손아섭과 삼성의 강민호인데요. 롯데 출신의 두 베테랑이 흥미로운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명루 기자가 전합니다. 2,000경기 넘게 뛰고도 한국 시리즈를 경험하지 못했던 두 현역 선수 강민호와 손아섭. 이 중 강민호는 지난해 플레이오프 4차전 결승포로 2,369경기 만에 스스로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후배 손아섭에게 여유를 보였습니다. 와, 형 드디어 냄새 맡네요 이렇게 했는데 마섭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화이팅해. 삼성의 한국 시리즈 패배 이후 우승 반지 없는 건 똑같지 않냐며 손아섭이 너스레로 응수하자 강민호는 올해 또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우승할 것 같고요. 아섭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KBO 리그 최다 경기 출장자 강민호와 통산 최다 안타 기록자 손아섭. 전성기를 롯데에서 함께 보낸 두 선수는 당시 플레이오프를 넘지 못했고 각각 팀을 옮겨 이제 상대 팀으로 한국 시리즈 길목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손아섭은 강민호의 준 플레이오프 활약을 지켜보며 맞대결 기대감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또 중요할 때 첫 안타도 쳤던데 민호 형이 너무 말을 많이 걸기 때문에 왠지 또 포스트 시즌 가면 또 계속 말을 걸 것 같아서 집중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한국 시리즈 진출을 넘어 우승을 꿈꾸는 강민호 그리고 조용히 의지를 다져온 손아섭 두 베테랑의 자존심 대결이 시리즈의 분위기도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K리그2 충남 아산 구단이 재정난으로 이달부터 선수단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 구단은 어젯밤 SNS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알렸습니다. 경기 불황과 충남권 호우 피해로 기업 후원 등 구단 수입이 줄어 이달부터 선수단 임금이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 체불을 예고했습니다. 프로 선수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구단 내부에선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구단에 비해 재정이 넉넉지 않은 시도민 구단임에도 등록 선수는 K리그2 14개 구단 중 가장 많은 50명. 시도가 배정한 예산은 70억 원인데 비해 선수단 인건비만 60억 원에 달하다 보니 보조금이나 기업 후원 감소에 따른 대응이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겁니다. 팬분들한테는 항상 죄송한 마음뿐이어서 선수단 운영이라든가 조직의 슬림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임금체불 구단에 대해 강등이나 6개월 이하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충남 아산 측은 밀린 임금은 12월 말에 몰아서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지만 구단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전 감독의 경질 과정이 석연치 않고 대표이사의 주도로 무분별한 선수 영입이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인 구단 운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미 프로로 직행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형들 못지않은 탄력과 파워를 자랑하며 SK 입단이 확정된 다니엘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신체 측정.
전체 1순위 후보 고려대 가드 문유현부터 2m 14cm의 최장신 창바자 임동일까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유독 여유가 넘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SK 입단이 확정된 용산고 3학년 에디 다니엘입니다. 수시 합격하고 지금 수능 최저 맞추는 느낌. 바로 프로에 가서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바로 프로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깡패라는 말도 있고요.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뽐낸 다니엘. 올해 고교 2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NBA 초청대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프로팀의 연고 지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거의 한국에서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좀 어려워합니다. 친구들과 지겹게 지내는 시간 이런 건 좀 그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험 보는 건 안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신체 측정에서도 대학생 형들 못지않은 탄력과 파워를 가시해 성인 무대 기대감을 키운 다니엘. 하루빨리 SK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리는 순간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모님, 저 항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 저 믿고 지켜봐 주시면 꼭 SK에 도움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배구 개막을 이틀 앞두고 여자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시즌 각오를 밝혔습니다. 포스트 김연경 시대,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까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맑은 하늘이 소중해진 요즘이죠. 내일은 아쉽게도 하늘이 다시 흐려지겠고요.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50mm가량이고요.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과 전남 지역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모레 오전에 그치겠는데요. 이후 북쪽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한반도 깊숙이 내려오겠습니다. 휴일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 월요일엔 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파주의 경우 3도까지 낮아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올가을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본격 비는 밤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영동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특히 월요일 강원 높은 산지에는 첫눈이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